그냥 일단 제가 하는 발제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양해 부탁드리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주민 선교 유형과 선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 12월 기준 한국 사회는 전체 인구의 4.89%가 이주민인 국가로 다문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선교 유형과 선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선교. 다문화 선교는 대표적인 정주 이주민 형태인 결혼 이주민의 유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결혼 이주민의 총수는 17만 4,895명으로 이주민 그룹 중 3번째를 점합니다. 결혼 이주민 자체의 수는 많다고 할 수 없어도 그들이 이루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선교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유형의 이주민 선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다문화 선교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의 주 대상이 결혼 이주민이 아닌 그 자녀인 경우가 많고, 2번째, 결혼 이주민들은 출신국의 선교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역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에 선교적 성격을 가진 국내 목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선교적 관점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2번째, 유학생 선교. 2023년 기준 유학생의 총수는 22만 6,507명으로 이주민 2위 그룹입니다. 유학생은 비정주 이주민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정주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유치하고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은 캠퍼스 선교의 코어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선교는 비정주 선교 유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귀국 후에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과 출신국의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주 유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유학생 선교가 지역 교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의 수정과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근로자 선교. 외국인 근로자는 1988년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하게 성장하여 2023년에는 취업 자격 근로자의 수가 52만 2,571명에 이르는 이주민 1위 그룹입니다. 초창기 근로자 선교에서는 임금 체불과 근로 조건 등에 관한 법률적 구제를 돕는 사역이 중요했고, 실제로 한국교회의 많은 노력은 이주 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선교센터들과 교회들이 들어서며 국가별 예배와 모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선교는 많은 선교단체의 참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주 형태의 특성상 사역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가시적 열매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탈북민 선교. 2023년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32,088명으로 가장 적은 규모의 그룹입니다. 탈북민은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들어와 한국 사회가 북한에 대해 실제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탈북민은 당시 북한 선교를 위한 미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고, 이 시기에 북한 선교는 한국 교회의 관심, 사역 분야로 부상했습니다. 탈북민의 증가로 남한 성도와 북한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며 남북 통합 목회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평화교류 협력 시대에 들어서며 탈북민에 대한 시각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변화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탈북민의 수는 감소하다가 팬데믹으로
급감하며 탈북민을 매개로 한 북한 선거 사역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강경화되었고 중국 경제 악화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동남아로 미입국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루트가 겹쳐 탈북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현재는 1억 원을 호가하며 탈북민의 남한행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디어 선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기본 원칙과 방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이민 정책이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차별 철폐를 기조로 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많은 부분 독일의 사례를 따릅니다. 독일은 1955년부터 체계적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며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했고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민 관련 정책들은 점차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낮은 다문화 수용성, 정책 방향의 모호성, 정책 사업의 체계성 부족, 실적 위주의 추진과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의 온정주의적 경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가져오며 이주민 수용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주민 선교 초창기부터 개신교는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타종교를 압도 있습니다. 2013년 발표된 불교 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국내 이주민 문제에 대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종교로 개신교를 꼽았고 비슷한 시기 천주교회 역시 199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이주민 지원을 시작했지만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종단은 개신교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980년대까지 이어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기와 1990년을 기점으로 불타오른 선교 열정이 이주민 선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앞서 갔는데요. 그냥 제가 앞에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특징은 소수 참여입니다. 이주민 선교가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의 이슈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2013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회의 1%만이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주민 선교 단체들의 예산은 연평균 3천만 원 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의 조사는 전문 사역자 부족, 이주민 선교의 인식 부족, 협력 선교의 부족, 이주민 선교 신학의 정립 등의 문제로 이주민 선교가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특징은 시혜적 선교입니다. 이주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공백기에 이주민 선교를 실시한 한국교회의 시혜적 선교 방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교회가 담당하던 이주민 선교의 많은 영역은 정부 기관이나 NGO 기관들에게 넘어가며 한국교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시혜적 선교 방식은 이제 상호 이해와 상호 협력에 기반한 호혜적 선교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 동안의 이주민 선교를 다음의 4가지 요인에 비추어 전략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미래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요인별 유효성 분석.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주민 선교의 선교 신학적 적합성입니다. 이주민 선교의 선교 신학적 적합성을 선교적 교회론과 로잔운동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발족한 로잔운동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 선교로 확장시켰고, 로잔운동의 케이프타운 서약은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한 총체적 관점을 견지하고 나그네와 거류민인 이주민들에 대한 환대와 이웃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로잔의 정신은 이주민 선교와 이주민 선교학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주민 선교는 개혁주의 및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흐름하에 로잔 신학 정신과 선교적 교회론을 실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 선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발제하는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지속 가능성.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교인 교육, 인력풀, 재정. 이주민 선교에 대한 교육은 목회자의 의지가 있다면 수행할 수 있지만 인력풀과 재정은 한국 교회의 상황과 맞물리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이주민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주 자원봉사자 연령층이 40대 이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 전략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전제 하에 향후 10년 교인의 연령과 교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거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주민 선교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도.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각각의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주민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주민들 역시 자신의 종교적 전략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슬림들처럼 강력한 전도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은 타종교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적, 영적 뿌리에는 종교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주민 선교를 영적 전쟁 측면에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낙관적 관점을 가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주민 선교는 선교를 하느냐 아니면 선교를 당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주민 선교의 사회 통합 기여도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 원리가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을 복음화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주민 선교의 주체가 되는 한국 교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그룹의 이주민들은 다양한 국가 정책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한국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MZ세대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습니다. 4050 세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함께 정서적 공감이 동반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실천적 제언은 간단하게 제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내 이주민 선교 교육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신도 전문인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신도들은 이주민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하며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많아진 영국의 경우 파키스탄계 무슬림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직선 역사상 첫 상선에 성공했고 19명의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정계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 천병이 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며 한국 사회에 비기독교적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므로 일터의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정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양성은 긴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일터 선교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주민 선교는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와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며 필수적 과정이고 양보할 수 없는 전장입니다.
이주민 선교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데 한국교회 모두가 시대적 사명감으로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